자, 이제 불교 사상과 신앙으로 넘어갑시다. 자, 불교 사상과 신앙에서 일단 여러분 336페이지 한번 보세요. 불교 정책 한번 봅시다. 자, 초기의 불교 정책은 초기 성향,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왕실 귀족 중심이고 항상 불교는. 그리고 현세 구복적, 호국적, 전통신앙과 밀접. 이거 다 우리 고대에서도 배웠던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의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고려 전기의 불교 정책은 지금 왕별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왕별로 다시 한번 정리. 자, 태조 때 이런 절들을 건립을 하게 되죠. 법왕사, 황륜사, 그리고 나중에 개태사, 이런 통일하고 나서는 개태사, 이런 절들을 만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숭록사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했어요. 이거는 불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불교를 장려했는데 훈요십조라고 하는 후대 왕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죠. 유훈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불교를 열심히 잘해라. 연등의 팔간회를 잘해라. 이런 식으로 불교를 장려하고 있고, 자, 우리는 광종으로 한번 가봅시다. 뭐가 겁나 많죠. 자, 일단 승과제도를 실시했고 왕사와 국사제도. 자, 왕사와 국사는 왕의 스승, 국가의 스승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왕사와 국사제도를 실시했고, 자, 그 다음에 의통과 재관이라는 승려를 중국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천태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교 종파? 그런 학문을 공부해가지고 오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광종 때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자, 교종은 교종대로 통합, 선종은 선종대로 통합. 자, 이렇게 교종과 선종을 각각 따로따로 정비하고자 했었어요. 자, 그 당시에는 교종과 선종이 다 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종은 교종대로 통합, 선종은 선종대로 통합, 이렇게 이제 통합운동을 전개했었다. 자, 불교 통합운동을 전개했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은 균여. 자, 균여는 화엄종이라고 하는 불교 종파를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하고자 노력했던 인물인데, 자, 교종을 통합하고자 노력하면서 주장했던 사상이 바로 이거예요. 성상융회 사상이다. 자, 성상융회는 균여만 주장한 거예요. 균여가 대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상융회 나오면 아, 균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337페이지에 성상무회, 성상융회, 성송무회 다 비슷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말 그대로 성과 상을 융화시켜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성과 상이 뭐냐면 화엄종과 법상종,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교종의 두 가지 종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둘 다 통합을 해야 된다. 자, 화엄종과 법상종을 통합을 하자라고 하는 게 성상융회.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성송무회, 다 비슷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통합, 강력한 통합운동 이런 걸 강조하는 게 바로 균여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자, 그래서 균여는 어느 왕 때? 광종 때. 그래서 고려 초에 활동했던 인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균여 같은 경우는 또 앞에서 향가 11수를 전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균여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현 10원가라고 하는 향가를 전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균여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성상융회 사상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성종으로 가볼까요? 성종은 연등회와 팔관회를 없애버렸죠. 폐지해버렸어요. 자, 연등회와 팔관회를 폐지해버렸는데, 왜냐면 이때는 유교를 좀 강조하는 시기였어요. 아무래도 뭐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런 거 수용하고 하는 그런 시기니까 요 시기에는 연등회와 팔관회가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폐지해버렸고, 자,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부활이 되죠. 현종 때 부활이 된다. 자, 그리고 현종 때는 거란의 2차 침입과 3차 침입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자, 부처의 힘으로 이 몽골이 아니죠. 거란을 무찔러 주세요 라고 기원하는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문종 때는 이런 토지를 지급한다든가 흥왕사를 건립한다든가 이런 것들. 여기서는 뭐가 되게 많지만, 자, 요 내용 중에서 하나만 골라라. 그럼 균여. 알겠죠? 그럼 균여의 이런 사상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기로 넘어갑시다. 중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화엄종과 법상종이 여전히 각각 유행을 하고 있고,
자, 이 화엄종과 법상종 같은 경우는 왕실과 귀족의 보호를 받으면서 각각 또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렇게 이제 불교 종파가 또 여러 개로 나눠지고 하자 의천이라고 하는 우리 승려는 이런 종파들을 역시 융합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불교 통합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자, 그럼 배경 볼까요? 자, 원효의 화쟁 사상을 토대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쟁 사상이라는 게 여러분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화쟁 사상 주장 기억나요? 자,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다, 뭐 융화된다 이런 게 화쟁 사상이어서 자, 원효의 화쟁 사상이라는 건 융화, 조화. 결국에는 불교를 여러 종파를 통합해서 융화시키자 라는 걸 주장을 한 게 바로 이 의천이라는 승려고, 자, 의천은 왕자죠, 왕자. 네, 문종의 넷째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통합 운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귀족 출신, 왕족 출신이고 하니까 이 의천이 겉에 있는 교단은 통일을 해놓게 돼요. 자, 어쨌든 원효의 화쟁 사상을 토대로 해서 통합 운동을 전개했다. 자, 그러면 통합 운동을 하려면 일단 의천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통합을 하게 돼요. 1단계는 교종부터 통합. 자, 1단계는 교종부터 통합이에요. 자, 그래서 교종을 통합하는데, 자, 그럼 교종 통합은 어떻게 하냐? 흥왕사를 근거로 해서. 흥왕사라고 하는 절에 머물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의천이 흥왕사에 있을 때 화엄종이라고 하는 이런 종파를 중심으로, 자, 교종은 종파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교종의 종파 중에서 이 의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종파가 화엄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엄종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종을 통합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성상겸학을 강조하게 되죠.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또 성상겸학이 나와 있어요. 맨 밑에 보면 나오죠. 이게 그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화엄종과 법상종을 통합하고자 한다. 이런 게, 자, 성상겸학. 그러니까 표현은 틀린데 표현은 다른데 내용은 비슷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로 기억하면 돼요? 성상융회는 누구야? 그건 균형. 자, 성상겸학은 누구야? 그건 의천. 알겠죠? 근데 말이 비슷하지 않아요. 말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구별만 좀 잘 해놓으면 된다. 결국 뜻은 비슷해요. 자, 화엄종과 법상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자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은 내용은 똑같다. 그래서 성상겸학이면 의천이고 성상융회는 균여고,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그냥 단어로 구별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일단 다시, 자, 의천은 교종을 이제 불교를 통합하고 싶은데 일단 뭐부터 통합해? 교종부터 통합해. 알겠죠? 교종부터 통합하자. 자, 그게 바로 1단계. 자, 그러면은 교종을 다 통합을 했어. 이제 뭐랑 합치면 끝나요? 선종이랑 합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자, 교종을 통합을 먼저 했지. 자, 여기다가 뭘 더하면 돼? 선종을 더하면 되지. 그래서 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 선종을 통합하는데 그게 뭐냐? 자, 봅시다.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어요. 자, 아까 통합해 놓은 교종에다가 플러스 뭐만 더하면 돼? 선종만 더하면 돼. 그럼 완전히 통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교종에다가 선종을 통합을 하게 되고 통합을 이루게 된다. 자, 여기 보시면 국청사를 창건하고 국청사를 그러니까 새로 짓고 여기에 머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주지로 있을 때. 자, 그러면서 천태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창시하게 된다. 자, 그게 바로 의천. 자, 그러면 의천은 천태종을 창시하면서 이론으로서의 어떤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교관겸수, 내외겸전을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교관겸수. 교관겸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교와 관을 겸수 같이 닦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는 교리 연구, 그 다음에 관이라는 게 여러분 직관 알아요? 직관? 직관적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 쉽게 말하면 내가 여러분을 딱 봐. 공부 좀 했는데? 이렇게 딱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직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는 교종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깨달음을 얻거나 하는 건 이거는 선종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돼요? 자, 의천은 교종과 선종을 통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되는 게 교종이었다는 거지.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불교를 통합하면서 강조한 게 뭐냐? 이거예요. 교관겸수. 교는 교리. 그 다음에 관은 직관이니까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교와 관을 겸수 무슨 뜻이야? 같이 닦아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관겸수. 자 그 다음에 내외겸전은 자 내는 안쪽이잖아요. 안쪽. 그래서 안쪽이라는 건 이제 수행, 개인적 수행을 말하는 거고 외는 뭐냐면 외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교리를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걸 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뭐랑 뭐를 같이 해야 돼? 내와 외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뜻이네. 같이 닦아야 된다. 그러면 내는 이거는 참선, 수행. 그 다음에 외는 겉으로 드러난 거니까 교리 또는 경전. 요거를 같이 닦아야 된다. 같이 연마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관겸수나 내외겸전은 무슨 뜻이야? 교종의 수행과 선종의 수행을 같이 해라. 이거를 표현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돼요? 만약에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겠네. 어렵네? 그럼 외우면 돼. 알겠죠? 그럼 외우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외워. 그럼 돼. 이거는 왜냐면 이걸 깊이 있게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어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교관겸수 나왔어. 누구야? 의천이야. 그렇게 알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여러분한테 이해하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무조건 단어를 암기하는 것보다 이게 대강 무슨 뜻인지 알고 암기하는 게 더 잘 외워지거나 더 잘 눈에 들어오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풀이를 해주는 건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할 때 어차피 수업 듣고 나서 공부 또 할 거잖아요. 그때 생각나라고. 그래서 쉽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는 거지 실제 시험에는 야 교관겸수 뜻이 뭐야? 이런 문제는 없어. 알죠? 그냥 교관겸수 알면 돼. 아 의천이구나. 이렇게 알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천태종이구나. 이것만 알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냥 의천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국사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 여러분이 이해하라고 설명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단어들을 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구나. 빈출로 알아가는 거다. 추려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자 의천 다시 설명할게요. 의천은 자 불교를 통합하고자 했는데 1단계는 교종부터. 그래서 교종을 먼저 통합을 했어요. 자 흥왕사에서 화엄종이라고 하는 종파 교종 5개 중에 화엄종을 중심으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성상겸학을 강조하면서 성상겸학이라는 건 그 당시에 유행하던 화엄종과 법상종을 통합하자는 거니까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1단계 교종 통합. 자 그러면 교종을 통합했으니까 이제 뭐만 더하면 돼? 선종만 더하면 되지. 그래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더해서 새로운 종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천태종. 천태종이라는 새로운 종파를 만들어냈어요. 천태종이 교종 중심 선종 통합의 새로운 종파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선태종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강조한 게 뭐냐? 이거예요. 교관겸수. 교와 관을 같이 닦아야 된다. 내외겸전. 내와 외를 말 그대로 같이 해야 된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표현인데 표현만 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 의천, 천태종, 그리고 교관겸수, 내외겸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의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볼까요? 자 하지만 의천은 교와 선, 그러니까 교종과 선종을 완전하게 그 안에 들어있는 이론 내용까지 다 통합을 한 건 아니다. 왜냐면 이때는 의천이 또 귀족이기도 하고 왕족이기도 하고 권력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통합해야지. 그래서 그냥 들어준 거야. 근데 나중에 의천이 죽고 나서는 결국에는 이게 완전히 그 안에 있는 이론까지 통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찢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자 교선의 절충이고 교리의 통합이 이게 교리의 통합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가 빠졌네. 교리의 통합에 실패했다. 자 그래서 의천 사후에 다시 분열되었다. 여러분은 여기서 천태종, 교관겸수, 내외겸전, 성상겸학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자, 그 다음에 저서는 여러분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자, 저서는 거기 보시면 서권사림, 원종물류, 그 다음에 천태사 교위주, 심편재종, 교장총록 이렇게 이제 목록들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고려 중기를 했고 자, 이제 고려 후기로 넘어갑시다. 고려 후기에 무신집권기 자, 무신집권기에는 불교가 세속화돼요. 쉽게 말하면 타락한 거지. 그래서 자, 귀족들한테 돈을 받고 그리고 지원을 받고 불교의 교리라든가 이런 거는 열심히 공부를 안 하면서 그냥 세속화됐다는 건 타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불교를 다시 어떻게 할 건데 다시 예전의 그런 마음가짐이라든가 예전의 교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하냐 결사가 무슨 뜻이냐면 맺다, 조직, 모임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모임을 만들어서 다시 예전의 그런 불교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결사운동이라고 하고 이 결사운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두 명 그게 바로 진울과 요새예요. 그래서 진울의 결사가 있고 요새의 결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진울은 첫 번째 수선사 결사. 자, 수선사 결사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승려들끼리 어느 날 모여서 우리가 예전의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수행이라든가 공부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하자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선사 결사. 자, 그러면 수선사에서 강조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선수행, 수행도 하고 그 다음에 독경은 책을 읽는 거, 책도 보고 그 다음에 노동도 하고 이런 걸 하자. 이런 걸 하면서 수행을 하자. 라고 강조를 하게 되는데 왜 노동을 하냐면 그전까지는 귀족들의 지원을 받아서 편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말고 스스로 자급자족해서 살자. 그러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노동이야 그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수행, 독경, 노동을 강조한 수선사 결사. 자, 수선사 결사는 순천 송광사라고 하는 절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머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울이 여기 있을 때 승려들과 모여서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불교를 깨끗하게 정화하고자 했다. 그게 바로 수선사 결사고 자, 진울은 또 하나 조계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개창하기도 하는데요. 자, 조계종은 뭐냐면 앞에서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는데 교종을 중심에 두고 통합한 종파는 천태종, 의천 천태종. 자, 여기서는 불교의 교종과 선종을 통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거예요. 자, 선종 중심 교종 통합을 우리는 조계종이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선교일치 사상이죠. 자, 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건 선종 중심 교종 통합. 선종 중심 교종 통합. 자, 선종 중심 교종 통합이 조계종이고요. 자, 그러면 조계종을 창시하면서 또 강조했던 건 뭐냐? 의천처럼 진우도 강조했는데 첫 번째, 정해, 쌍수를 강조하게 되죠. 자, 정해, 선정과 지혜를 쌍수 같이 닦아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니까 참선과 수행을 같이 해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말만 다르지. 자, 그 다음에 도노, 점수를 강조하는데 자, 도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득 깨달음 이런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뭐 직관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보면 알아. 이런 게 문득 먼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진적 수행이 그 다음에 와야 된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먼저야. 쉽게 말하면 선깨달음 후 수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도노, 점수. 도노는 문득 먼저 깨닫는다. 이런 뜻이고 자,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된다. 정해 쌍수. 자, 그리고 깨달음이 선행된 뒤에 점진적 수행을 해야 된다. 도노 점수를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나오면 이거는 조계종은 진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조계종은 앞에서 우리가 의천은 겉모습만 통합한 거랬죠. 교단만 통합했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완전히 선교일치를 완성하게 된 거예요. 자, 선교일치 사상을 완성. 그러니까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졌다.
자, 의천 때는 겉모습만 통합이 이루어졌다. 교단만 통합이 이루어졌고 여기서는 교리까지도 완전히 통합을 하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교종과 선종을 통합해서 종파를 만들었어. 의천은 천태종. 그거는 교종 중심. 그 다음에 진울의 조계종. 이거는 선종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의천과 진울을 비교하는 문제가 엄청 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결사로 다시 가볼게요. 자, 결사운동이 두 개라고 했지. 하나는 순천 송광사의 근거를 둔 수선사 결사. 하나는 강진의 만덕사의 근거를 둔 백년결사. 자, 백년결사라고도 하고 백년사결사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결사운동을 전개하는데 자, 강진의 만덕사를 중심으로 백년결사를 강조하죠. 자, 그럼 이 결사에서는 뭘 주장하냐? 자, 첫 번째, 보현도량을 개창했는데 보현도량이 뭐냐면 왜 우리 부처나 보살 얘기 제가 전에 했었을까요? 미륵신앙 이런 거 얘기할 때 한번 했었었나? 부처가 되기 직전에 그런 사람이라고 해야 돼? 뭐라 그래야 돼? 그런 존재가 바로 보살이라고 했죠. 우리가 관세음보살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아마 얘기했었을 건데 자, 그래서 이 보현보살을 모시는 그런 절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현도량을 개창했다. 자, 그 다음에 법화신앙을 강조하게 되죠. 자, 법화신앙이라고 하는 건 참회를 주장하고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참회가 뭐냐면 이런 거죠. 깊은 반성? 네, 그런 걸 참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참회를 중시하는 이런 결사, 말하자면 결사운동이 바로 백년결사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천태종 계열의 승려예요. 천태종 계열의 승려가 바로 요새. 원래는 같이 조계종 계열이었다가 이 요새가 나중에 천태종 계열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새의 백년결사. 자, 진울의 수선사결사 조계종. 자, 그 다음에 요새의 백년결사.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고 자, 우리는 지금 승려 3명 했어요. 아니죠. 4명 했네. 균여, 그리고 균여 다음에 의천, 진울, 요새, 그 다음 해심. 자, 한 명 더 남았어요. 해심 봅시다. 자, 해심이 주장한 건 유불일치설이라고 하는 건데 해심은 누구냐면 진울의 제자. 그래서 조계종의 2대 교주. 교주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교주. 자, 조계종의 2대 교주, 2대 승려가 바로 해심이에요. 그러니까 진울의 제자죠. 진울의 제자이면서 조계종의 2대 교주가 되는 인물이 바로 해심인데 해심의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유불일치설. 자, 유불일치설 뭐겠어? 유교와 불교가 하나네, 같은 거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해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유학자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과거 시험까지 합격했던 유학자였는데 내가 나중에 불교에 귀의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공부해보니까 뭐 유교나 불교나 뭐 다 거기서 거기던데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교나 불교를 이제 다 중요하다 강조하게 되는 게 유불일치설이고 자, 이 유불일치설은 또 다른 데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바탕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불교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갑자기 성리학 수용이 나왔다? 이거 왜 그러는 거냐면 자, 봅시다. 원래 성리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철학적 사상이라고 얘기했었죠. 철학적이다라고 얘기했었고 자, 이렇게 철학적 사상인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미리 성리학이 들어오기 전에 야, 유교나 불교나 다 비슷한 거야. 자, 그래서 원래는 이 철학적인 게 불교거든요. 그런데 유교도 이렇게 불교처럼 철학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미리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없이 자, 성리학이라는 새롭고 어려운 학문이 들어왔어도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데 그거는 해심이 이미 이런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야, 유교나 불교나 뭐 비슷하지 뭐 둘 다 어려워 이런 식으로 미리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밑밥을 깔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리학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게 들어왔어도 별다른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 수용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 이건 불교이지만 성리학 수용의 기반이 되기도 했던 게 바로
유불일치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고려 후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냐면 무신집권기예요. 자, 무신들은 무인이죠, 무인. 이 무신 집권기의 무신들은 결사운동, 자, 수선사결사, 백년결사, 결사운동을 지지했을까요? 지원했을까요? 탄압했을까요? 자, 다시. 지금 진울이나 요새나 해심이나 전부 다 무신집권기에 활동했던 사람들. 그러면은 무신집권기에 이런 활동을 할 때 무신집권기의 집권자들이 이 사람들을 지원했을까? 아니면 탄압했을까? 지원했어요. 그래서 무신집권기의 집권자들은 이런 불교의 세속화에 따른 결사운동을 지원하게 되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자, 그러면 진울과 요새가 활동했던 시기는 최충원. 이 두 사람은 최충원 집권기. 자, 그 다음에 진울의 제자가 해심 아니에요? 해심이 활동했던 시기는 최우 집권기. 그래서 최우 집권기나 최충원 집권기에 모두 다 이 사람들은 무신집권기의 집권자들은 이런 결사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했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 의천, 진울, 그리고 회심, 요새 이런 여러 승려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승려들 플러스 균역. 아까 우리 균역까지도 했었죠. 그래서 한 5명 정도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고려 말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 말기, 원간섭기 말기로 갑시다. 자, 341페이지로 넘겨보세요. 341페이지에 자, 보시면 원간섭기의 불교의 폐단이 심화되면서 역시 또 폐단이 심화되면서 자, 보우라고 하는 새로운 승려가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이 뭔가 또 이제 시도를 하게 돼요. 자, 보시면 자, 보우가 결사운동이 쇠퇴하고 하게 되자 보우가 교단을 정비하기 위해서 선종구산의 통합을 주장을 하기도 하죠. 선종구산의 통합을 주장을 하기도 했던 인물이 보우고, 이 보우라는 사람은 중국의 종파를 새로 들여와서 우리나라의 전통불교를 대신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임재종이라는 종파예요. 그래서 고려 후기에 임재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그 임재종을 받아들였던 인물이 바로 보우라는 인물이었고요. 자, 하지만 고려 말이 되면 신진사대부가 이제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 시기죠. 자, 신진사대부는 불교를 어떻게 생각했냐? 완전 싫어했죠. 배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은 불교 자체를 비판하게 된다. 자,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불교를 비판했던 가장 대표적인 책이 뭐라고 했었냐면 불시잡변 기억나요? 불시잡변? 정도전의 불시잡변. 이게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시가 부처야. 그러니까 왜 우리 김씨 하는 것처럼 불시 그런 말이에요. 잡변은 뭐겠어? 잡다한 소리, 잡소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를 어떻게 한 거냐? 폄하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폄하할 정도로 불교를 탄압을 했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고려 말기. 신진사대부들은 불교를 탄압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고려 후기에, 고려 말의 원간섭기에 보우라는 승려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한 장 넘겨서 대장경의 간행으로 갑시다. 자, 우리가 뭐 대장경 하면은 또 다 알고 있지. 또 우리가 또 초조 대장경, 팔만 대장경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대장경 봅시다. 대장경이란 경, 율, 론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는 불교 경전이 우리 성경책 이런 것처럼 불경. 자, 경, 교리, 이론, 율, 계율 지켜야 되는 덕목. 그 다음에 론, 해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대장경이야 라고 최소한 불러주려면 요 3가지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대장경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대장경의 구성이고, 자, 그러면 우리한테 알려진 대장경은 총 3개.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것도 총 3개. 자, 이 중에서 2개는 진짜 대장경, 하나는
진짜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부를 뿐이야. 그래서 진짜 대장경은 2개. 하지만 하나는 그냥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볼까요? 첫 번째 거는 초조대장경. 자, 초조대장경의 목적은 뭐냐면 거란이 쳐들어왔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야? 부처한테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줍시다. 이게 바로 초조대장경. 자, 부처의 힘을 빌려서 거란을 격퇴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초조대장경 같은 경우는 현종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약 70여 년 동안 걸려서 되게 오랫동안 만들었죠. 70여 년 동안 걸려서 만든 게 바로 초조대장경이고, 이 초조대장경 만들었다가 어디다가 보관을 했냐? 대구 부인사. 대구 부인사에 보관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거를 저기 쟤네들이 다 불살라버렸죠. 그게 바로 몽골이에요. 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아마도 여기까지 내려간 거겠지. 대구 부인사까지. 그 싹 불살라버려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일부 왜 이렇게 인쇄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조금씩 남아있고 거의 남아있지 않다. 초조대장경. 자, 그러면 몽골이 쳐들어와서 불살라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만들어야지 뭐. 그래서 다시 제작을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이고, 자, 그러면 대장경,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대장경, 정식 대장경 2개. 하나는 초조대장경, 하나는 팔만대장경. 그럼 얘도 대장경이랑 비스무리하죠. 그래서 교장이라고도 하고 속장경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의천이 만든 거고 진짜 대장경은 아니에요. 자, 진짜 대장경이 아닌 건 요 3가지를 갖추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없어. 그래서 진짜 정식 대장경은 아니다. 자, 목적 볼게요. 초조대장경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의천이 만들었다.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교장도감이라는 관청. 도감 뭔지 알죠? 임시기구. 도감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만들어냈고요. 자, 그 다음에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라는 목록집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라고 하는 목록을 적은 책인데, 자, 봅시다. 의천이 송나라 유학을 갔다 왔는데, 송나라 유학을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불교 서적들을 수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집한 거를 가져다가 해설서만 따로 모아서 묶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해설집이야. 그게 바로 이 교장, 속장경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 교장의 목록, 말하자면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이런 목록만 모아서 책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식 대장경은 아니다. 자, 그리고 이 교장도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같은 시기죠. 그러니까 거의 이때 소실됐을 걸로. 자, 아마도 이 의천이 흥왕사에다가 이 교장도감을 설치해서 교장을 만들어서 보관했을 걸로 추측하지만 결국에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다 태워져 버렸고, 자, 그러면 초조대장경 교장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그게 바로 팔만대장경. 자, 팔만대장경 봅시다. 자, 팔만대장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냐면, 팔만대장경은 몽골의 3차 침입 시기 정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약 16년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만든 게 바로 팔만대장경이에요. 자, 1236년부터 1251년까지 약 한 16년 걸렸고, 자, 목적! 초조대장경이 불살라지자, 자, 몽골이 불살라버리자, 새로 만들자. 그게 바로 제조대장경이죠. 자, 그래서 몽골의 격퇴를 기원하는 의미로 다시 만들자. 그래서 제조대장경.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자,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냐? 우리가 강화도로 피난 갔던 시기잖아요. 천도했던. 그래서 강화도에 관청 하나, 그 다음에 저기 남해안 진주에 관청 하나. 자, 여기 보시면 대장도감과 분사도감 또는 분사대장도감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이제 제작, 간행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냐? 최우가 집권 시기에 이렇게 팔만대장경을 만들게 되고요. 자, 팔만대장경은 나무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죠? 여러분,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이제 일일이 조각칼로 새겨서 판이 남아있는 건데, 그 판이 무려 1258장. 그래서 1000장이 넘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8만장이 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팔만대장경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
세계 기록유산 81,258장. 그래서 여기서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요 팔만대장경이고요. 자, 그러면은 팔만대장경을 어디다 보관했냐? 합천 해인사에다가 보관을 했었어요. 아니고 지금도 보관하고 있죠. 합천 해인사에다가. 자, 그리고 이 합천 해인사에다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조선 초에 아예 건물을 새로 짓기도 해요. 자, 이 건물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아예 설계부터 새로 한. 그래서 이 건물이 바로 장경판전이라고 하는 건물이고요. 자, 팔만대장경은 세계 기록유산. 그 다음에 아까 그 건물 있죠. 보관하는 건물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부터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자, 이 나무 판은 세계 기록문화유산, 고려 대장경은 기록문화유산, 그 다음에 건물은 세계 문화유산. 이렇게 지정이 된 게 바로 팔만대장경이고요. 자, 그래서 팔만대장경은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너무나 중요한 문화재고, 이렇게 방대한 양의 이런 팔만대장경 목판본이 만들어져 있죠. 목판이 제작되어 있지만 오탈자가 거의 없어요. 빼먹은 글자나 틀린 글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다. 그게 바로 팔만대장경이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거 알죠? 뭐 6.25 전쟁 때 이거를 뭐 여기에 뭐 이제 인민군이 숨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토벌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개 명령이 내려지게 됐다. 소개가 뭐냐면 싹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 산을. 그런데 소개 명령이 내려졌을 때 폭탄을 싣고 가다가 이제 파일럿이죠. 말하자면 지금으로 하면은 그 사람 생각이 난 거예요. 거기 뭐 중요한 문화재 있다 그러던데? 이게 폭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사람이 명령을 거부했다. 근데 전쟁 중에 명령 거부하면 어떻게 돼? 죽어. 그치. 사형 말하자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뻔했었다. 근데 나중에 그게 그만큼 귀중한 문화재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팔만대장경.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팔만대장경이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현대 과학기술로 보존하면 왠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느낌으로. 그래서 다 옮겨서 다른 데다 보관을 하자. 옛날 건물 말고. 근데 옮겨서 보관을 하면서 뭐가 등장하기 시작했냐? 이끼가 끼기 시작했어요. 이끼는 습기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전 그 건물로 팔만대장경 장경판전으로 다시 옮겨놨다. 그랬더니 그런 게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여러분 책에 나오는 건물 같은 경우는 설계 단계부터 방충방습의 효과를 갖도록 설계했거든요. 그래서 해인사에서는 불이 났었으나 장경판전에서는 불이 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심지어는 그 안에 거미줄 같은 것도 별로 없다.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 건물이니까 세계유산으로 등재됐겠지? 그게 바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설명들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정리하면 정식 대장경은 2개. 초도대장경, 팔만대장경 이렇게 2가지다라고 하는 거. 자, 어디다 보관했는지 여러분 그런 거 분사도감인지 뭐 대장도감인지 교장도감인지 이런 거 나중에 가면 되게 헷갈려. 알죠? 자, 교장은 교장도감, 팔만대장경이니까 대장도감. 알겠죠? 팔만대장경이니까 대장도감.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 한번 해두시고, 자, 이제 우리는 넘어갑시다. 도교와 풍소지리설로 넘어갈 건데, 자, 도교는 뭐 우리 고대에서도 배웠었죠? 불로장생이라든가 현세구복이라든가 이런 것들 추구한다. 이런 것들 한번 봐두시고, 자, 고려시대의 도교는 종교다운 종교로 성장을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제 꾸준히 좀 나타나기는 하죠.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초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팔관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도교가 들어가죠. 불교, 도교 뭐 다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고, 자,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보건궁, 예종. 자, 보건궁이라고 하는 건 도교 사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말하자면 예종 때, 예종이라는 왕 때 가장 도교가 발전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종이 도교를 장려했었고, 그러면서 만든 관청이 또는 사당이 바로 보건궁. 그래서 보건궁은 어느 왕 때 만들어졌냐를 가장 많이 물어보니까, 자, 보건궁은
예종 때 만들었구나. 하지만 도교라는 종교가 이 시대에는 종교다운 종교로 자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단이 성립되지 않았거든. 교단이 성립되지 않았고 교리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종교다운 종교로 자리 잡지 못했다. 여기 보시면 교단 성립이 안 돼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선 여러분이 보건국 예종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 갑시다. 자, 풍수지리설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한양 명당설의 또 근거가 되기도 하면서 남경 개창도감을 설치해서 남경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도 하죠. 자, 여기서 남경 개창도감은 왕만 알면 돼요. 숙종 때. 숙종 때 남경 개창도감을 설치. 자, 그 다음에 후기는 한양천도. 그러니까 조선의 수도가 한양인 이유도 역시 뭐와 관련이 있다? 풍수지리설과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책들이 있긴 있었대요.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책들이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별로 의미는 없다. 자, 이 중에서는 이거 예종 때 보건국 그리고 초제 이런 거 알아두시고,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풍수지리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이 있다. 풍수지리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로 넘어갈게요. 과학기술 나머지 한번 쭉 볼까요? 자, 여기서는 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과학기술 갈게요. 천문학과 의학에서는, 자, 천문학은 사천대 서운관, 그리고 역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달력이에요, 달력. 자, 고려 초기에 신라 시대부터 고려 초기까지는 당나라 달력을 가져다 썼다. 그러다가 원나라 달력을 가져다 썼어요. 원의 수시력을 가져다 썼죠. 자, 그 다음에 공민왕 때는 명나라의 달력을 가져다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만들어진 좀 최신 달력을 가져다 씀으로써 이렇게 이제 역법 발전에 기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의학은 여러 의료 기구들 나와 있고요. 자, 지금 남아있는 모든 의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 서적이 고려 말에 만들어졌어요. 자, 보시면 그 의학 서적이 향약 구급방. 자, 지금 남아있는 모든 우리나라 의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향약 구급방이라고 하는 의서죠. 자, 여기 보시면 1236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향약 구급방을 어디서 만들었냐면 팔만대장경을 간행하기 위해서 만든 도감이 있죠. 대장도감에서. 그래서 대장도감에서, 자, 그러니까 대장도감에서 간행한 게 뭐 있어? 팔만대장경. 그리고 향약 구급방. 두 개는 같은 시기에 같이 제작이 되기도 하죠. 대장도감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만 알면 되겠네. 지금 남아있는 모든 의서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향약 구급방. 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인쇄술 중요하댔으니까 인쇄술로 가볼게요. 자, 목판 인쇄술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나무 판에다가 일일이 새겼어요. 거꾸로 새겼겠죠. 이제 조각칼로 새겼죠. 그래서 종이를 이제 먹을 칠하고 종이를 덮어서 찍어내는 거. 자, 이렇게 나무 판을 다 만들어서 책을 완성하는 걸 목판 인쇄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목판 인쇄술 같은 경우는, 자, 일단 많은 종류의 책을 찍어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한 번 새기는데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소품종 대량 생산에 어울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자, 목판 하나하나를 전부 다 조각칼로 새겨야 돼. 너무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책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 종류의 책을 막 종류별로 만들 수는 없어. 그 대신에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은 양을 계속 찍어내는 데는 목판이 좋아. 자,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목판 인쇄술이 발전하게 된 건 바로 대장경을 우리가 잘 간행을 해봐서 아는 거죠. 자, 대장경을 주로 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목판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목판 인쇄술이 발전했구나. 여기 보시면 다품종 수량 생산 아니고 이거는 틀렸다. 소품종 대량 생산에 유리하죠. 이런 표현은 여러분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의미만 전달하면 되니까.
자, 한 번 새겨놓으면 계속 찍어낼 수가 있는 거에 좋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 종류의 책을 나는 조금씩만 찍어낼 거야. 그럴 거면 금속활자 인쇄술이 좋은데 무슨 말이냐면, 자 봅시다. 이렇게 판 하나에다가 다 새기려면 힘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자, 그 대신에 글씨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활자 인쇄술, 활판 인쇄술이라고 그래요. 자, 글씨를 지금 따로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제 이름 쓴 거예요. 거꾸로 쓴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씨를 만들어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조립을 하는 거야. 여기다 글씨를 이렇게 조립을 해서 요 글자를 찍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글씨는 다시 빼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글씨만. 자, 그러면 글씨를 만들어 놓으면, 글씨체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가지고 여러 종류의 많은 것들을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활자 인쇄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활판 인쇄술이라고도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처음에 나무로 만들었다가 이 나무는 왜 인쇄하려면 이렇게 눌러서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르면 어떻게 돼? 힘을 받겠지. 그래서 금방 뭉개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뭘로 만들면 되게 좋을까? 금속으로 만들면 되게 좋겠지? 그러면 오래 갈 거니까 이게 바로 금속 활자 인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활자로 글씨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떤 책이 있으면 그거를 조립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글씨를 조립을 해서 책을 찍어내고 글씨는 나중에 따로 보관을 하고. 이해되죠? 그래서 예전에 신문이나 이런 걸 간행할 때도 이런 식으로 간행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금속활자 인쇄술이고, 자, 아마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발명한 것 같아. 그래서 언제 발명했냐? 자, 보시면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쯤에 세계 최초로 발명을 했을 거고, 자, 그러면 이런 금속활자와 관련된 책이 남아있냐? 한 권은 기록만 있고 한 권은 책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책이 두 권 있는 거야. 하나는 남아있진 않지만 기록이 남아있어. 기록. 그러니까 저 책을 인쇄를 했다더라. 금속활자로 인쇄를 했었었대 라고 기록만 남아있는 거고, 하나는 실제 책이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기록만 남아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상정, 고금, 예문. 요거는 기록만 남아있는데, 자 봅시다. 금속활자 인쇄 기록이 남아있어서 책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때 집권자가 누구냐면 최우가 강화도로 천도를 했어. 여러분, 강화도로 천도를 했다는 건 짐 싸서 이사 갔다는 뜻이에요. 천도는 이사 가는 거니까. 자, 이사 갔는데 이 고려에서 자주 살펴보고 자주 참고로 해야 되는 책이 이거예요. 상정, 고금, 예문. 왜냐면 이게 고금, 옛날과 지금의 예절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책이지만 인용을 해서 자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책을 개경에다가 두고 안 가져온 거야. 강화도로 못 가져온 거지. 그래서 어느 날 예관, 말하자면 이제 이런 데서 일하는 관리가 최우를 찾아온 거예요. 최우는 학문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최우를 찾아와서 어떡하냐고. 저 책을 두고 왔다. 개경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상의를 했더니 최우가 이거 금속 그 상정 고금 예문 저거 한 세트 나한테 있어. 내가 빌려줄게.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이거를 인쇄를 해. 그래서 이 최우한테 빌린 걸 가지고 금속 활자로 인쇄를 했다고 합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록이 남아있는 거지 책은 없는 거죠. 기록만 남아있는데 기록은 어디 되어 있냐? 기록은 동국이상록집. 오늘 여러 번 나오지. 동국이상록집. 이거 누구 책이더라? 이규보. 그치. 이규보 책이에요. 이규보 책에 써있어. 그랬었다고 합디다. 인쇄를 했었다고 합디다. 금속활자로 했답디다. 이렇게 써있어요. 동국이상록집에 써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만으로도 서양에서 인쇄술이 발명된 것보다 200년 앞서 있어요. 책은 없지만 인쇄를 했다면 그건 서양보다 200년 앞서 있어?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훌륭하다. 라고 하는 게 상정고금 예문이지만 책이 없었죠. 자, 그런데 책이 남아있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직지심체요절은 일단 언제? 1377년이 우왕 때예요. 우왕 때. 그리고 어디서?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책이에요.
청주 흥덕사에서. 자, 그리고 이 책을 살펴봤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 인쇄물이 바로 이건데, 자, 그러면 지금 어디 있어? 지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존이 되어 있어. 그러면 또 이제 우리는 또 피해의식이 있잖아. 이놈의 새끼들이 또 언제 가져갔냐. 언제 또 훔쳐갔냐 이것들이. 자, 이거는 훔쳐간 건 아니에요. 왜 훔쳐간 게 아니냐면 우리나라에 왔던 프랑스의 외교관, 플랑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외교관은 취미가 뭐냐면 자기가 부임한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골동품 같은 걸 모으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돌아다니다가 이걸 샀겠지? 헐값에 샀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임기가 끝나고 내 거니까 가져갔지. 자기 나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프랑스로 가져간 거야. 그러다가 이게 이제 여러 사람 손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돌고 돌다가 나중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됐냐? 프랑스 국립도서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국립박물관 같은 이런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잊혀졌어. 말하자면 이 책이. 그러다가 1970년대에 박병선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었어요. 요 이제 박사님, 여자 박사님이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학위를 따고 공부를 하다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사서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시아 사람이고 하니까 주로 뭘 했냐면 고문서, 아시아 한자로 된 문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분류하고 정리하고 하는 그런 연구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거를 처음 본 거야. 직지심체 요절을 거기서 이제 찾은 거지 말하자면.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냥 이걸 찾고 그래 직지심체 요절이구나 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보고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죠. 이 당시에 14세기예요. 그러면 14세기 말에 쓰여진 책인데 그때 그냥 목판 인쇄술이나 이런 걸로 찍혀진 책이랑 뭔가 좀 달랐어요.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한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인쇄술이 좀 삐뚤삐뚤하고 이상하지? 그때는 이렇게 이거보다 훨씬 더 정교했을 텐데 왜 이 책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라고 의문을 품기 시작을 했고 인쇄술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연구 끝에 발견을 한 거지. 아,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 인쇄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자 그리고 학계에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그거야. 그러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됐는데 원래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유네스코 같은 경우도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문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세계 문화유산,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을 잘 안 해줘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고 프랑스에 존재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줬어요. 신청은 우리가 했고 그리고 유네스코에서도 인정을 해줘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거고 아까 서양에서 만든 것 중에 이 상정보급예문은 200년 앞서 있다고 했잖아요. 직지심체 요절도 서양에서 이 쿠텐베르크에 의해서 금속활자가 발명되기 약 한 8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가장 먼저 금속활자로 이렇게 발명을 했고 그리고 그 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직지심체 요절. 그러니까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가 있잖아. 그러니까 시험에도 잘 나오겠죠? 체크 한번 해보세요. 직지심체 요절. 자, 이거는 직지심체 요절의 의미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어디서 간행했지? 이걸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청주 흥덕사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움글 읽어보시면 아까 그 박사님, 박병선 박사님 나와 있죠. 이 박병선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요 직지심체 요절도 찾아냈지만 프랑스가 우리나라에서 훔쳐간 의궤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건 이제 전쟁해가지고 훔쳐간 게 하나 있었어. 그래서 그것도 찾아냈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연구해서 이제 돌려달라고 했더니 프랑스가 안 돌려줬다가 언제였어? 2013년쯤에 이거는 이제 돌려받았어요. 왜냐면 이거 훔쳐간 거니까. 네, 돌려받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의궤라고 하는 그 이제 그림 막 그려진 책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이거는 이제 뺏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직지심체 요절은 이거는 그냥 거기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직지심체 요절과 그리고 의궤. 의궤는 우리가 나중에 근대 그러니까 한 3주쯤 뒤에 여러분하고 한 2, 3주쯤 뒤에 공부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화약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재지술은 뭐 종이 만드는 거니까 제가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알 것이고, 자, 화약 제조법에서는 최무선의 노력으로 염초, 화포 만드는 기술을 알아냈다고 했죠. 그래서 최무선의 건의에 의해서 화통도감이 설치되었다. 여러분은 화통도감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거를 배에 장착해가지고 외구를 무질렀다고 했죠. 그게 바로 진포대첩. 그래서 최무선의 진포대첩. 자, 이거는 화포를 사용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 뭐 조선 기술 이런 건 넘어갈게요. 우리 배 잘 만드는 건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자, 그 다음에 귀족문화의 발달 넘겨보세요. 귀족문화의 발달 마저 해버립시다. 자, 귀족문화의 발달에서 맨 처음에 건축부터 한번 볼게요. 자, 고려 전기는 궁궐 건축이 남아있는데, 이거 남아있다고 하기보다는 터만 남아있어요. 터만 남아있어서 그게 바로 개성 만월대 궁궐터. 자, 이 개성 만월대 궁궐터는 이렇게 축대가 쭉 쌓여져 있고 약간 높은 데 궁궐을 쌓았다는 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웅장한 느낌을 준다. 자, 그 다음에 사원 건축에서는 현화사, 흥왕사 뭐 이런 절들이 지어졌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요 주심포 양식이라고 하는 건데, 자, 주심포 양식은 여러분 351페이지 사진이랑 같이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자, 우리나라는 지붕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 지붕의 무게를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기둥과 지붕, 처마 사이에 어떤 구조물을 두는 거예요. 이거를 공포라고 그래요. 또는 포라고도 하고. 자, 이 공포를 제가 지금 이런 세모, 이게 뭐 세모가 아니라 뭐지? 마름모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입체적인 모습으로 되어 있거든. 이거를 공포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으면 기둥 주자를 써서 주심포. 자, 기둥 위에만 있으면 기둥 주자를 써서 주심포.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여러 개 있으면 많지 다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기둥 위에만 이런 구조물이 있어. 사진의 그림에 보시면 주심포.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여러 개 있죠. 그러면 다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주심포 양식으로 되어 있는 건 남아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3개만 알면 돼요. 딱 3개. 이 3개가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 3개는 같은 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 같은 양식이구나. 주심포 양식이구나. 자, 첫 번째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이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지금 남아있는 우리나라 나무로 만든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 최고의 목조 건물. 나무로 만든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거고. 자, 그 다음에 맛배지붕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붕 양식도 시험에는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은 맛배지붕이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맛배지붕은 그냥 간단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지금 어떻게 그린 거니? 내가 그려놓고도. 자, 이렇게. 그냥 네모를 2개 붙이면 세모가 되잖아요. 지붕이 되잖아요. 그거예요. 가장 심플한. 그래서 이렇게 네모를 양쪽으로 2개 붙였어? 그럼 지붕. 요게 맛배지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맛배지붕이고 여기도 맛배지붕이죠. 자,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 최고 목조 건물이면서 맛배지붕으로 주심포 양식이고, 자,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라고 하는 건 역시 주심포 양식인데, 자, 이거는 지붕이 팔짝 지붕이에요. 팔짝은 뭐냐면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여기 어떻게 그려야 되지? 약간 이렇게 멋을 낸 지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돼? 응? 이해가 돼? 이렇게? 그냥 네모를 2개 붙이면 그냥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를 뭔가 좀 이렇게 막 멋을 내서 약간 좀 웅장한 느낌을 주듯, 요게 팔짝. 자, 이거는 그냥 맛배. 이해되나요? 그래서 건물이 좀 더 웅장한 느낌을 주는 게 바로 팔짝 지붕이고, 자, 그 다음에 배흘림 기둥이라고 하는데, 자, 배흘림 기둥은 이런 거예요.
자, 기둥을 이렇게 11자로 반듯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눈은 착시 현상을 가지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은 이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 보여요. 그러면 멀리서 보더라도 굉장히 불안정해 보일 거다. 그래서 기둥을 만들 때부터 아예 약간 가운데를 약간 이렇게 똥똥하게 만들어서 안정감을 주는, 배가 약간 부풀어 있어. 그런 거를 배흘림 기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정감을 주기 위한 기둥이고, 자, 그러면 주심포 양식, 배흘림 기둥, 맛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주심포 양식이고 맛배지붕인데 안에 사실적인 꽃그림, 벽화 그림이 있다. 예산수덕사 대웅장.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요 세 개, 건물 세 개죠? 요 건물 세 개는 전부 다 주심포 양식. 시험에는 주심포 양식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왜냐면 세 개밖에 없어. 몇 개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주심포 양식이 중요하고, 자, 나머지는 다포 양식이거든요. 다포 양식은 첫 번째 원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조선시대 영향을 줘서 조선시대는 거의 다 다포예요. 화려하고 장식적이고. 자, 그 다음에 성불사, 응징전, 서광사, 응진전, 심원사, 보광전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뭐 많으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요게 이제 몇 개 안 되니까 주심포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주심포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진인데 여러분 사진이 잘 보일라나 모르겠네. 자, 보시면은 여기 기둥 위에만 이렇게 장식이 있고요. 여기도 기둥 위에만 장식이 있고 여기도 기둥 위에만 장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주심포 양식이라고 하고,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많이 있지 않아요? 다포라서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기둥은 여기인데 이 안에 뭐가 많아. 그럼 다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을 잘 구별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석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석탑. 자, 여러분 교재 35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탑은 굉장히 다양한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삼국의 양식을 계승한 석탑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개성 불일사 5층 석탑,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이런 것들은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양식을 계승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송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고려시대 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탑이 월정사 8각 9층 석탑. 자,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라고 해서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세 번째 사진이죠. 그래서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다각 다층탑으로 되어 있어요. 다각 다층탑. 자, 그 다음에 후기에는 경천사지 10층 석탑. 자, 그래서 시험에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랑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랑 이 두 개가 잘 나오는 편. 송의 영향을 받았고 원의 영향을 받았고. 자, 그리고 우리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일단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영향을 받았고요. 굉장히 조각이 그 안에 많아요. 화려한 그런 조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리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게 특징. 대리석으로 제작되어 있으면 문제는 뭐냐면 산성에 약해요. 새가 똥을 싸거나 산성비가 내린다?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부식된다고 하죠. 이렇게 뭉개져 버리는, 그렇게 부식이 돼요. 그래서 요 탑은 지금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그게 건물 밖에 있는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찍은 거라서. 근데 지금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탑이 조금 또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탑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의 한 12, 3m 정도 되고 또 큼직하고 하니까 굉장히 예뻐 보였나 봐. 일제시대가 되기 전이었나, 일제시대 그 즈음이었나, 일본이 이거를 훔쳐갔어요. 가져갔어. 근데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갔냐? 토막토막 내서 잘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몇 토막 내서 이제 한 12m 된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잘라서 일본으로 가져간 거예요. 근데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뭐 이 자식들아 갖다 놔라 막 이러면서 이제 항의를 했겠지. 그래서 갖다 놨는데, 그럼 갖다 놨으면 어디다 갖다 놔야 돼? 경천사 있는 데다 갖다 놔야 되잖아요. 개성이겠지 여기가. 그런데 그렇게는 하기 싫었던 거예요, 일본이. 짜증이 나니까.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놨냐? 경복궁 한쪽에다가 탑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럼 경복궁은 궁궐인데 궁궐 안에 탑이 있는 거야. 좀 이상하잖아.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렇게
한동안 몇십 년 동안 있다가 자,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 있는 거 알죠? 거기에 그 박물관에 이제 2000년대 넘어와서 지었어. 지을 때 요 탑은 아까 말했죠. 산성에 약하니까 건물 안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은 그 건물 안에다가 집어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경천사지 10층석탑은 현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죠.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경천사지 10층석탑이고 얘랑 정말 비슷하게 생긴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 원각사지 10층석탑. 똑같이 10층이고 똑같이 대리석. 그래서 이게 비슷하게 생긴 게 원각사지 10층석탑인데 자, 이 원각사지 10층석탑은 지금은 어디 있냐? 지금은 탑골공원. 탑골공원 안에. 그럼 또 거기는 공원인데 왜 또 거기는 석탑이 있냐?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거기에 절이 있었던 거예요. 원각사. 근데 조선이란 나라가 억불정책이니까 여기 이제 조선시대에 세워진 거니까 이 절은 없어지고 탑은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동네에 탑이 하나 서 있는 거잖아요. 절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네를 뭐라고 불렀냐면 탑골, 탑동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개화기가 왔어요. 서양의 이제 건축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거기가 이렇게 탑도 있고 하니까 그 서양 건축가가 여기다가 공원을 만듭시다. 그렇게 이제 건의를 한 거예요. 서울 조성을 할 때. 그래서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게 됐는데 그 공원이 파고다 공원이라고 불렸고 파고다가 탑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탑골공원이라고 불렸는데 여러분 탑골공원에서 3.1운동 일어났던 거 알죠? 역사적인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안쪽에 요 원각사지 10층석탑이 지금도 남아있고요. 얘도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제가 새똥 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리관 안에 유리관으로 보존을 해놓은 게 자, 경천사지 10층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고 경천사지 10층석탑 얘랑 비슷하게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게 조선 초에 만들어진 원각사지 10층석탑 알겠죠? 그래서 경천사지, 원각사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랑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랑 이렇게 생겼어요. 월정사 8각 9층 석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다각 다층탑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불안정해 보이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예쁘죠. 얘는 좀 굉장히 조각이 화려하고 예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그리고 이거는 승탑. 그래서 여러분 책에 승탑 353페이지 보시면은 승탑. 자, 승탑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선종의 유행과 관련이 있는 게 승탑이죠. 그래서 신라 후기에 승탑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자, 대표적인 승탑은 팔각 원당형의 여주 고달사지 승탑. 우리 금방 봤던 사진에 여주 고달사지 승탑이 있고 모양이 특이하게 생긴 승탑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은 동글동글하게 생기거나 네모나게 생기거나 종 모양으로 생기거나 고려시대에는 승탑도 다 좀 이렇게 특이한 모양으로 많이 만들어졌다. 그런 걸 이형 승탑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불상으로 가볼게요. 자, 불상은 조형미가 부족하다. 조형미가 부족하다? 안 예뻐. 그런 뜻이에요. 못생겼어. 이런 뜻이에요. 조형미가 떨어져? 안 예쁘게 생겼구나. 이런 뜻인데 자, 조형미가 부족하고 자유분방하다 뭐겠어? 안 이뻐. 그 뜻이에요. 안 이뻐, 못생겼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대표적인 불상은 크게 하나, 둘, 셋.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신라 양식을 계승한 그나마 좀 예쁘게 생긴 불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그 다음에 대형 철불, 철로 만든 부처겠죠? 이 대형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대형이냐면 한 2, 3m 정도? 네, 그 정도의 크긴 크죠? 대형으로 철불이 만들어져 있었고 자,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 이름도 어렵죠? 이게 원래는 광주 충국리 철불이었어요. 경기도 광주 충국리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하남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남 하사창동으로 바뀌었어. 행정구역에 따라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이 길어져 버렸지.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에요. 대형 석불. 자, 석불이라는 건 크게 돌로 만든 불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방 호족들이 자신의 신앙심, 야, 나 이 정도로 내가 재력도 있고 나 신앙심도 있어 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다가 이렇게 크게 뭘 하나씩 만들어놨어요. 그게 대형 석불.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 불상은 크기가 18m 정도 돼요. 거의 20m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크고 웅장한데 아까 뭐가 떨어진다고 했지? 조형미. 그럼 무슨 뜻이야? 안 예뻐. 못생겼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은 자, 354페이지 보시면은 세 번째 불상이 논산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렇게 생겼어. 내 스타일은 아니야. 그래서 요렇게.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면으로 보니까 좀 우습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아래에서 올려다 볼 거 아니에요. 실제 가면은 이렇게 웃기게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는 굉장히 웅장해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막 우리가 되게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게 웅장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이거 못생겼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안동 이천동 석불이랑 안동 이천동 마의 열애 입상, 파주 용밀이 마의 이불 입상 여러분 사진에 나와 있는데 자, 금방 우리가 봤던 두 개의 불상은 커다란 바위 위에 머리만 제대로 올려져 있고 나머지는 그냥 돌에 실루엣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형미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불상들 만들어졌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지역적인 특색을 나타내면서 왜냐면 지방에서 만들어서 그래요. 서울에서 안 만들고 지방에서 만들어서 조형미가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불균형한 이런 석불이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은 부석사 소조 아미타율의 좌상이 그나마 좀 조형미가 있는 신라 양식 계승, 그 다음에 철불, 그 다음에 석불인데 이 불상이 가장 시험에는 좀 잘 나오는 편. 자, 이 불상은 은진미륵이라고도 불러요. 별칭이 은진미륵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은진면이거든요. 그래서 은진미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게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그 다음에 청자와 공예로 가볼까요? 자, 이제 도자기 공예에서는 여러분이 두 개. 하나는 순수청자. 자, 순수 비색청자라는 건 우리가 비색 뭔지 알죠? 약간 옥빛을 띠는, 그래서 약간 푸른빛이면서 옥빛을 띠는 순수청자 11세기. 자, 그러면 순수청자, 청자. 우리나라만 있을까요? 중국에도 있을까요? 청자는 푸른빛을 띠는 도자기잖아요. 청자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중국에도 있다. 중국에도 있다. 청자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아서 색깔을 예쁘게 내긴 해. 하지만 이렇게 생긴 청자가 우리나라만 있어? 아니고 중국에도 있어. 그런데 상감청자. 자, 도자기가 이렇게 있으면 도자기 겉에 표면을 파내고 거기다가 다른 색 흙을 집어넣어서 무늬를 내는 거. 이런 거를 상감기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상감기법을 가지고 만든 청자가 이거 많이 봤을걸요? 청자 운항문 매병이라고 하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크기가 한 요 정도? 되게 커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맨날 보는 건 앞모습만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매끈하구나. 근데 실제로 뒷모습은 약간 좀 찌그러졌다고 해야 되나? 한쪽은 약간 좀 찌그러지게 보이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게 상감기법. 그럼 상감기법을 활용한 이렇게 무늬를 정교하게 된 상감청자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중국에도 있다? 우리나라에만 있다. 다시. 자, 순수청자. 그냥 푸른빛을 띠는 청자는 어디에도 있다? 중국에도 있다. 그런데 상감기법을 가지고 만든 독창적인 이런 기법을 사용한 상감청자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해돼요? 순청자는 중국에도, 상감청자는 우리나라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시기를 좀 보셔야 돼요. 순청자 11세기, 상감청자, 우리 독창적인 12세기 중엽부터 13세기 중엽. 그러니까 시기로 하면은 무신집권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신집권기에 이렇게 딱 독창적이고 예쁘게 생긴 이런 청자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원간섭기로 가면서 색깔도 탁해지고 그 다음에 모양도 미워지고 무늬도 안 예쁘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쇠퇴하다 보니까 다른 형식의 불상, 그 도자기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분청사기. 자, 이거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돼요. 11세기 순청자, 12세기 상감청자, 그리고 14세기 말, 그러니까 고려 말, 그리고 이거는 조선 초까지 유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말 선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말, 고려 말에서 선초, 조선 초까지 유행했어. 그런 뜻이에요. 여말 선초에 유행했던 분청사기. 자, 분청사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사진에 나오는. 그래서 분청사기는 실제로 보면은 약간 누런 베이지색, 약간 연한 베이지색 같은 느낌을 주고 무늬가 굉장히 다양하고 자유분방해서 오히려 더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건 분청사기. 자, 그게 바로 이런 도자기들이죠. 자, 그 다음에 금속공예는 이제 불교 도구를 중심으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나전칠기 알아요? 나전칠기? 나전칠기 하면 여러분 자개농 알아? 자개농? 그 자개농이 나전칠기예요. 그러니까 까만 까만 칠을 한 상자나 뭐 이런 데다가 왜 우리 전복이나 조개 껍질 먹으면 안에 반짝반짝 그거를 얇게 뜯어서 무늬를 내는 거예요. 그거를 나전칠기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나전칠기 기술은 고려시대 뭐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예품. 그게 바로 나전칠기.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나전칠기. 여기 지금 여러분 책에 보이는 이게 나전칠기로 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것들이고, 여기서 나전칠기 정도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글씨와 그림. 자, 글씨와 그림 갈까요? 자, 글씨와 그림에서는 고려 전기에 왕희지체, 구양순체가 유행을 했었고, 이렇게 글씨를 엄청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사람이 신품사현이라고 해서 이 중에는 유신, 타면, 그 다음에 신라 김생의 최우까지. 자, 이 최우가 그 최우야. 우리 알고 있는 그 무신집권기 최우 있죠? 그 사람. 이 사람이 글씨를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신품사현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 후기는 송설체. 송설체는 그러니까 소나무에 눈이 내려앉은 것처럼 멋있다 라고 해서 송설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조맹부라는 사람의 글씨체를 송설체라고 해서 조맹부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조맹부는 누구냐면 만권당에서 우리나라 이재현과 서로 교류했던 원나라 학자예요. 그래서 이런 학자의 글씨가 굉장히 유명했다. 자, 그 다음에 고려 전기의 이령, 이광필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지만 그림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별게 없고, 자, 후기에는 문인화가 유행했는데 문인화라고 하는 건 화가 아닌 선비들이 그린 그림을 말하는 거고, 특히 공민왕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천산대렵도라는 그림이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진에 봐도 이게 뭔 그림인지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357페이지 보시면 천산대렵도라고 나와 있어요. 변발의 호복을 한, 그러니까 원나라 복장을 한 남자 무사 2명이서 같은 방향으로 말을 타고 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게 바로 천산대렵도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불교 국가니까 불교 그림이 유행하겠죠? 해허라고 하는 사람의 양류관음도, 관음보살을 그린 그림이에요. 양류관음도가 유명하고, 요 양류관음도는 지금 일본에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에 남아있어요. 일본이 보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아악, 향악, 그리고 음악, 무용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뭐 제가 설명할 만한 게 특히 딱히 없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향가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균여의 보현 10원가. 아까 우리 향가는 25개 남아있는데 균여가 11개. 균여전에 11개. 자, 그 다음에 향가를 약간 변형한 이런 단가들이 고려시대에 쓰여지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중기에는 당나라의 시와 이런 작품들을 숭상하는 약간 사대적인 그런 분위기가 유행을 했었고, 자, 그러다가 무신집권기로 가면 아무래도 한문학이나 이런 게 쇠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낭만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그러니까 뭔가 현실은 좀 별로야.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을 묶은, 낭만적으로 묶은 그런 그 작품들이 유행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나왔어. 우린 이 사람만 알면 돼. 무신집권기는 누구만 알면 된다? 이규보. 이규보의 동국이상묵집이라고 하는 책이 오늘 여러 번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후기에는 경기체가. 자, 경기체가는 신진사대부의 글을 경기체가라고 하는데, 그 글의 후렴구가 경기 어떠하리꼬 라는 후렴구를 붙여요.
그래서 요 글을 경기체가라고 부르고 뭐 한림별곡, 관동별곡 이런 글들이 경기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소교 장가는 대중가요. 지금으로 하면은 대중가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그냥 부르는 그런 노래들 있죠. 그런 걸 소교 또는 장가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한문학에서는 설화문학, 폐가문학. 이 설화문학, 폐가문학도 설화를 묶은 거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약간 각색한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화문학, 폐가문학이 유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가전체문학이라고 해서 의인화. 어떤 물건을 사람으로 의인화한 건데 자, 이규보의 국선생전. 그래서 국선생이 뭐냐면 이 국이 누룩국자예요. 누룩으로 뭘 만드냐? 술. 그래서 술을 의인화해서 이런 책에 보면은 국선생이 없으면 나는 하나도 즐겁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을 막 쓰고 있어요. 술이 있어야 즐겁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봐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고려의 문화 파트도 마무리를 했죠. 자, 여러분하고 이것저것 잘 짚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연히 불교니까 불교. 그리고 아까 우리 인쇄술 강조했으니까 인쇄술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불경이나 뭐 불상, 탑 이런 것들도 시대별로는 알아둬야 돼요. 어떤 탑이 나왔을 때 이게 고려야 아니면은 뭐 고구려야 이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나라별로 잘 구별을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알겠죠?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우리는 또 한 10분 쉬었다가 조선으로 갈게요.